안녕하십니까. 허생전 설명 시작 드릴게요. 허생전은 이제 조선 후기 실학자인 박지원이 중국을 갔다가 이제 열하일기라는 걸 막 씁니다. 막 써서 이제 선진국이죠. 그때 당시에 중국이 청나라니까. 그래서 이제 막 얘네는 벌써 이런 것까지 하고 막 외국에서 막 별거 다 들여왔는데 우리는 아직 이러고 있으니 아직도 막 기술을 발전을 하지를 않았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과하게 좀 많이 안 찍었어요, 스탯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느낀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소설이랑 그런 걸로 쓴 게 이제 열하일기인데, 그런 것 중에 그 작품 중에 하나인 허생전입니다. 그래서 실학사상을 일단은 아셔야 되는데요. 왜냐면 여기에 써 있잖아요. 실학사상을 바탕으로라고. 그래서 고전소설인데 한문으로 써서 한문 단편소설이고요. 비판적 풍자적. 왜냐면 그냥 그 당시 조선 현실, 사회를 비판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뭐 조선시대 때나 거의 대부분의 고전소설들은요, 다 작가 시점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 왜냐면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시점으로 발전하진 않았어요. 문학이라는 게 한계가 있었죠. 자, 주제입니다. 지배층의 사대부 무능과 허위의식을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책을 읽으면 밥이 나와 쌀이 나와. 쌀은 농사를 지어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부유해야 나라가 잘 산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실제 생활에서 쓰임에 있는 학문을 더 연구를 해서 백성들의 삶을 좀 편안하게 하자 한 게 이제 이 실학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너무 막 뜬구름 잡는 소리 막 공자님 말씀, 맹자님 말씀 막 이딴 거 말고 좀 이런 거에도 힘을 쏟자라는 거였죠. 하지만 그 당시 이제 파가 두 개로 나눴습니다. 왜냐면 이제 청나라 전에 명나라가 있었죠. 그러니까 명나라랑 이제 어떻게 보면 사대주의를 맺어가지고 이제 명나라한테 싸바싸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오랑캐라고 여기던 그런 위에 뭐였지? 거란족인가? 금나라가 이제 그냥 우리 알고 있는 그 유목민족이었는데 힘이 커져가지고 금나라가 명나라를 쳐요. 명나라 입장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야 쟤네 이러고 있는데 뭐 하고 있다가 썰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 그래서 명나라가 청나라한테 거의 반 정도 따먹힌 상태에서, 그래서 청나라가 어떻게 하면 돼? 우리나라도 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어떻게든 버티다가 존버하지만 결국에는 왕이 이거 그 머리 한번 딱 3번 내리쳐가지고 머리에 피도 났다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죠. 삼전도의 굴욕인가 뭐 그러죠?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우리나라는 이제 명나라를 섬겨야 한다. 여전히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 구해주지 않았냐. 그래서 우린 청나라랑 교류를 하면 안 된다. 어떻게든 강경하게 나가자라는 바와, 뭔 소리냐. 어차피 그건 아는데 지금 센 놈은 청나라 아니냐? 일단은 친해진 다음에 나중에 뒤통수를 치자 라는 게 이제 반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건파, 강경파가 이렇게 나뉘었었죠. 그 중에 온건파 쪽이 이제 실학사상입니다. 일단 빼먹을 건 빼먹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청나라는 나쁜 새끼들이 맞아요. 하지만 당장의 이득을 취하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명나라 편에 서냐, 아니면은 청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척하다가 뒤통수를 치냐, 이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당대 조선사회 폐단을 비판합니다. 예. 그거 빈섬이라는 거에 새로운 공간을 통해 이상의 모습을 그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거는 뭐다? 직접 보면서 하자. 이게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한번 중간에 끊고 할 수도 있으니까 뭐 편집으로 알아서 잘 메울게요. 자, 읽겠습니다. 뭐가지 아파. 허생전입니다. 허생은 묵적동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묵적동은요, 그 과거에 이제 몰락한 양반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몰락한 양반들이 많이 살던 곳입니다. 자, 묵적동에서 곧장 남산 아래로 이르는 곳에 우물이 있고, 우물가에는 오래된 살구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살구나무를 향해서 살인문이 열려 있고, 몇 칸 안 되는 초가집은 비바람도 제대로 가리지 못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허생이 대충 감이 오는데, 아주 그냥
팩트로 조져버리죠? 매우 가난한 살림임을 알 수가 있죠. 매우 가난한 살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목이 너무 아프네요. 자, 그러나 허생은 독서를 좋아하고 그 아내가 삭바느질을 하여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다. 하루는 아내가 배가 몹시 고파서 눈물을 흘리며 아니 임자는 평생 과거에 응시하지도 않으면서 책을 읽어 무얼 하시려고 그러시오? 야, 책을 읽는 이유가 뭐야 조선시대 때? 과거 급제하려고. 과거 급제하면 뭐가 좋아요? 부귀 영화를 누릴 수가 있죠. 지금으로 따지면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겁니다. 근데 허생은 공무원 시험이 목표가 아니야. 그냥 책만 읽고 있었나 봐요. 하니 허생은 웃으며 말했다. 내가 책을 읽는 것은 아직 미숙해서 그렇다오. 그렇다면 장인바칠이라도 하지 그러시오. 장인, 그러니까 뭐 만드는 사람. 장인바칠은 본래 배우지 않았으니 어찌하란 말인가. 그럼 장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 조선시대예요. 사, 농, 공, 상이라는 어떤 계급이거든요. 이거 계급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가 뭐예요? 양반들이 하는 이제 선비사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양반들 이게 일바예요. 여기가 1. 그다음이 이제 농업이에요. 왜? 의식주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처먹는 거니까요. 농. 그래서 이게 평민들이 하는 게 이거였죠. 평민들이. 그래서 농업이 2. 그다음에 이제 공업, 무언가를 만드는 거. 이게 3번째고, 그다음에 이거를 제일 최하로 여겼습니다. 상인. 왜냐면 평민들이 이제 이걸 다 하는데 상인은 이제 막 무력, 그러니까 막 물질을 탐한다, 욕심이 많다 해가지고 제일 이 사람들이 깠죠. 그래서 산업공상 해가지고 이게 1위, 2위, 3위, 4위, 그 다음에 뭐 백정 막 소잡고 도축하는 건 죽인다고 해가지고 아니 치지도 않았잖아. 어쨌든 이 순서였는데 지금 양반한테 뭐 하래요? 이거라도 해라? 요거라도 해라? 요거라도 해라. 그러면서 뭐야? 이제 조선 후기 때는요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야, 마이크 저거 나 배터리만 갈고 올게요. 마이크 배터리만. 배터리 갈고 왔습니다. 자, 산업공상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선비사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농업, 그 다음에 공업, 상업 순으로 이제 그 귀천이 갈렸는데, 봐봐, 양반한테 이거 하는 사람한테 야, 장인밭이 장사치를 하래요. 그만큼 조선 후기 때는요 물질 만능주의, 즉 돈이면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쓰세요. 무능한 선비보다는요 공상이 더 낫다. 무능한 이거 꼭 쓰시고, 사보다는 유능한 공상이 더 낫다. 즉 물질 만능주의. 당시의 당시에 이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돈이 다래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는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이거를 깔 것만이 아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당시 사회 흐름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책만 주구장창 봐서는 이 국제사회의 흐름에서 우리가 당해낼 수 없다 이거죠. 임진왜란 일본, 우리 활 쏘고 있을 때 총 들고 왔죠. 그 다음에 청나라, 벌써 외국하고 무역을 많이 하고 있죠. 중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 서양에서 이제 육로로 올 수 있는 그게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러시아로 이제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지원은 그 청나라를 이제 여행을 한번 찍고 오면서 아마 많은 것을 보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물질 만능주의도 물질 만능주의지만 어쨌든 간에 야, 맨날 아가리만 떠는 애들보다, 책만 쓰는 애들보다는 직접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그러고 무역을 하는, 그게 더 국력을 더 강하지 않게 하겠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허생전 지문으로 계속 가볼게요. 장사야 본시 미천이 드는 법인데 어찌하란 말인가? 그치, 아내가 양화가 돌아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반낮으로 책을 읽더니 고작 배운 게 어찌하란 말인가 라는 말뿐이요? 장인밭이 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면 어째서 도적질은 못하는 게야? 할 줄 아는 게 뭐냐 이 새끼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현실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대부 비판. 사대부의 무능, 허리 아파. 함 비판 쓰시고, 자, 자, 허생이 읽던 책을 덮고는 일어서면서 애석하도다 본래 책 읽기를 10년을 기약했더니 이제 7년 만에 그만 접어야 하다니. 그냥 변태예요. 그냥 책 읽는 거, 책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고 문을 나서서 버렸다. 허생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도 없죠. 그렇죠. 집에 처박혀서 책만 읽으니까. 알고 지내는 사람도 없고 해서 곧바로 번화한 운종가로 나아가 시장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운종가는 이제 그 중심가래요. 그러니까 뭐 홍대 이런 데인가 봐요. 지금의 홍대, 강남 이런 데. 허생은 뭐 그랬다. 한양에서 누가 가장 부자입니까? 그들이 변씨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허생은 드디어 그 집을 찾아갔다. 허생은 변씨를 만나 길게 읍을 하고는, 읍은 이제 안녕하세요 이거 내가 집이 가난하여 조그마한 곳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대에게 돈을 만금을 빌릴까오. 만금이면 이제 뭐 한 1000냥이래요. 그래서 원문에서도 이제 냥하고 금을 왔다 갔다 했대요. 만금 또는 뭐 1000냥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럼 뭐야? 근데 봐봐.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뭐 20억인가? 뭐 좀 크대요. 엄청나대요. 2억인가 20억인가? 그럼 생각을 해봐라. 개뻔뻔한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그냥 가서 야 나 2억만 이거 주냐? 쓰세요. 개뻔뻔. 의자. 큰 돈을 빌리면서도 큰 돈을 빌리면서도 당당한 태도. 그래서 허생의 비번함이 드러납니다. 자, 했더니 변씨가 뭐래요? 오케이 하고는 그 자리에서 만금을 내어주었다. 이분 또라이들끼리 만남이야. 미주씨 이것도. 변씨 또한 정신이 나갔다. 변씨의 비범, 둘 다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야. 둘 다 비범해. 그래서 그랬더니 뭐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 허생은 끝내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다. 싸가지가 없구만. 어쨌든 변씨의 집 자재들과 와있던 손님들이 허생의 몰골을 보면 이건 영락없는 비렁뱅이였다. 거지를 낮잡아 부르는 말이에요. 거지도 낮잡아 부르는 것 같은데. 허리를 두른 실띠는 술이 빠졌고 갓씨는 뒷죽은 자빠졌으며 가진 찌그러지고 도포는 그을려 행색이 꾀지지한 데다 코에서는 맑은 콧물이 줄줄 흘렀다. 허생이 가고 나자 모두 대경실색하여 물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갚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걸 그냥 선뜻 빌려줘 버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저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대인께서는 저 일을 아십니까? 모르는데? 아니 지금 평생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만금의 돈을 함부로 던져버리시고 이름조차 묻지 않으시다니 이 대체 무슨 영문입니까? 자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대. 물은 남에게 무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생각과 뜻을 대단히 떠벌리고 자신의 신의를 먼저 보이려고 자랑하지만 안색은 부끄러움에 비굴하고 말은 중언부언하게 마련이라네. 그런데 여기부터 가로치세요. 그 손님은 비록 행색은 꾀죄죄하나 하는 말은 간단하고 눈빛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으니 씁시다. 그러니까 변씨가 파악했을 때 허생이 조금 남들과 다르다는 소리죠. 그래서 쓰세요 여기. 변씨가 파악한 허생의 남다른 태도. 이렇게 써라.
필시 재물을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속물은 아닐 것일세. 그가 시험에 보자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닐 것임에 나 역시 그 손님에게 시험에 보는 것이 있네. 주지 않으려면 그만이겠지만 이미 만금을 주었는데 이름은 무엇을 무엇하겠는가 라면서 이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인 거죠. 한편 만금을 빌린 허생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길로 바로 경기도 안성으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며 거처를 마련해놨다고 합니다. 안성지방이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이고요. 삼남지방의 길목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곳이 다 모이는 곳, 모든 길이 다 모이는 곳이래요. 그러면 모든 물자나 물류 같은 게 다 거기로 가겠죠. 거기서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냐? 허생의 사재기 대상입니다. 왜 이걸 샀을까요? 허생은 곧 추석이었기 때문이죠. 곧 추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일들을 모두 시세 곱절 가격으로 모조리 사들였습니다. 이걸 사재기라고 합니다. 허생이 과일을 사재기하는 바람에 나라 안에서는 연회를 열거나 제사를 지낼 수도 없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허생이 곱절의 가격으로 팔았던 장사치들이 도리어 10배의 가격으로 되사가게 되었다. 그만큼 뭡니까? 야, 한 명이 저거 다 샀다고 단순하게 그냥 나라의 경제가 씹창이 났습니다. 의자. 이게 말이 되냐? 그만큼 뭐다?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냥 우리나라는 지금 뭐 나라 안에서 이런 게 다 나가리 되면 수입하면 되잖아. 이때는 아닌가 봐요. 조선시대였으니까요. 아니면은 그만큼 뭐다? 우리나라가 조선이 경제가 취약했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함이죠. 이거죠? 그래서 밑줄 치고 쓰세요. 나라의 경제 규모가 어떻다? 매우 작고 취약했다. 아마 허생이래. 박지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도 이거였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거겠죠. 자, 허생이 한숨을 쉬며 탄식하였다. 겨우 만금으로 한 나라를 휘청하게 만들었으니 나라의 경제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라면서 허생이 씁쓸하겠죠. 그리고 보면요, 이걸 보면서 또 하나가 있어요. 두 개 씁시다. 두 번째예요. 봐봐. 경제 규모가 취약해요. 근데 그 와중에 양반들 생각해봐. 야, 제사 지낼 때 사과랑 감배 없으면 뭐 딴 걸로 지내면 되잖아요. 하지만 양반들은 그런 게 되냐? 그 틀 안에 박힌 사람들이니까 뭐야,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러니까 10배가 되든 15배가 되든 그건 무조건 사야 되는 겁니다. 즉 뭐야, 허례허식의 풍속을 비판하는 겁니다. 연회나 제사 같은 허례허식의 허례허식의 풍속을 비판적으로 여기는 거죠. 그냥 뒤에 있는 말 없애자. 그냥 비판적이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어이구 안 보이나? 자, 그래서 허생은 다시 칼, 호미, 배, 명주, 송을 사가지고 제주도로 들어가서 그곳에 말총을 닫았대요. 말축이 뭐냐면요, 이제 조선시대 남자들은요 무조건 뭘 해야 돼요? 결혼하면 상투를 틀고 머리가 길게 이렇게 막 하는 거는 애기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였습니다. 조성의 갓, 탄건 등의 재료예요. 말꼬리거든요. 그걸 말려가지고 이제 실로 만드는 거야. 내가 못 쓰려고 했니?
갓 담궜는 게 필수 재료. 늘 다 거두어들었대요. 몇 해가 지나면 나라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했더니 과연 얼마 있다가 만건값이 10배로 치솟았대요. 그럼 또 허생은 뭐 하겠어요? 10배로 팔았겠죠. 자,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비트코인 한 것 같은데요? 그냥 존버했다가 싸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허생이 늙은 뱃사공을 찾아서 물었다. 바다 밖에 사람이 살 만한 빈섬이 있던가? 아, 있습지요. 의제가 태풍이 필요하여 곧장 서쪽으로 사흘에 가서 한밤중에 어떤 빈섬이 닿았습니다. 따져보니까 중국의 사문과 일본의 장기도 중간쯤 될 겁니다. 꽃나무가 절로 피며 과일이 절로 익어 있고 사슴이 떼를 지어다니고 물고기는 사람을 봐도 놀라질 않았습지요. 그만큼 엄청 살기 좋다라는 소리겠죠. 허생이 크게 기뻐하면서 자네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준다면 부귀를 함께 누리게 해줌세. 부귀를 함께 누리게 해줌세. 그 말이 뭡니까? 존나 잘 살게 해주겠다는 소리예요. 하니 사공이 그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방향으로 가서 섬에 들어가게 되었다. 허생은 섬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고는 그만 실망해버렸다. 땅이 고작 천리가 못되니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변씨에게 돌을 빌릴 때 허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그맣게 시험해보겠다 했잖아요. 하지만 그 시험을 못하겠다는 이유가 되겠죠. 시험을 못하는 이유는 뭐다? 섬의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 왜 썼을까? 쓸 거 없는데. 그 다음에 땅은 기름지고 샘물은 달콤하여 그저 돈 많은 늙은이면 될 수 있겠구먼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뱃사공이 물었다. 아이,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고는 없는데 대체 누구와 함께 살아간다는 말이시오? 덕만 있다면 사람이란 절로 모이게 마련이네. 덕이 없을까 걱정해야지. 어찌 사람이 없음을 근심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자, 여기서 박지원의 거시기가 나옵니다. 가치관 뭐냐? 바로 덕치주의라는 거예요. 덕치주의. 자, 그래서 이게 그래도 허생이 유교적 사상을 버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씁시다. 이거 좀 쓸 게 있어요. 비록 장사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사대부 유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 덕치주의 뭐 수기치인이라고 합니다. 이거. 근본적으로는 사대부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줘. 생각하겠습니다. 그때 전라도 변산반도에는 도적대 수천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그 지방의 고을과 군에서 군조를 풀어서 체포하려고 했으나 잡을 수가 없었대요. 도적대도 감히 나돌아다니며 노략질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바야흐로 굶주림에 허덕였다. 노략질이 뭡니까? 그냥 존나게 다 뺏었다는 소리입니다. 허생이 도적의 소굴로 들어가서 괴수를 달랬대요. 그러니까 그 괴수가 그 괴물이 아니라 그 도적들의 대가리, 우두머리 숫자예요, 이거. 그래서 허생이 그랬다. 야, 1000명이 천금을 털어서 나누면 한 사람 앞으로 얼마의 돈이 돌아갑니까? 한 사람당 한 양씩 돌아가지요. 자네들은 아내가 있습니까? 갑자기 뼈를 존나 때리네. 아, 없습니다. 가진 밭대기라도 있는가? 도적들이 코웃음을 쳤다. 아이, 밭 있고 아내가 있다고 뭐 때문에 괴롭게 도적인다는 말이야? 갑자기 우리한테 여자친구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야마가 팍! 어쨌든 자, 아이, 밭 있고 있으면 뭐 그렇겠냐?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다?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해 도적이 되었음을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자네들이 그렇게 잘한다면 어째서 장가를 들어 살림을 장만하고 소를 사서 밭을 갈 생각은 하지 않는 겐가? 그리 되면 살아서 도적놈이란 이름도 없을 것이고 집에 살면서 부부의 즐거움도 있을 것이며 나 돌아다녀도 관에 붙잡힐 염려가 없을 것이고 길이길이 의식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어찌 그런 생활을 하지 않겠소이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오? 쓰세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살고 있었죠? 당시 사회가 탐관오리가 미친듯이 날뛰고 있는 시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밑줄 치시고 평범한 삶을 살 경제적 기반 자체가 없었어요.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조차 없어. 쓰였습니다.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들이 명색이 도적질을 하는 도둑놈이었만 어찌 돈 없다는 걱정을 다 하노? 내가 자네들을 위해 돈을 마련해 줄 것이네. 내일 바닷가를 바라보게나. 바람에 붉은 깃발이 펄럭이는 배가 모두 돈을 실은 배일 터이니 어디 자네들 마음껏 한번 가져가 보게. 허생이 도적들과 약조를 하고 떠나자 도적들이 모두 미친놈 하고 비웃었다. 다음 날이 되어 바닷가에 허생이 돈 30만 냥을 나타나자 모두 크게 놀라 허생에게 줄을 지어 절을 하였다. 왜냐? 찐이었거든요. 진짜로 가져왔어요. 바로 뭐야? 미친놈에서 오직 장군의 명령대로 따르겠소이다. 이름 바뀌었죠. 호칭이 바뀌었어요. 가져가봐. 그리하여 도적들이 돈을 짊어졌으나 사람마다 고작 100금을 넘지 못했다. 왜? 돈 100냥도 못 줘. 그냥 이 사람들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매가리도 없어. 너희들 힘이란 게 고작 100금을 들기에도 부족하거늘 어찌 도적질이라도 변변히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너희들이 비록 평민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도적의 명부에 올라 있으니 어디 갈 곳도 없을 것이다. 자, 쓰세요, 이거.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도적들이 허생한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단순히 돈 많다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허생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개연성을 부여한 겁니다. 어떤 소설적 장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도적들이 허생을 따라 섬에 들어가는 어떤 사건의 인과적 필요성을 뭐야? 이겁니다. 자, 쓰시고요.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터이니 각자 100금씩 가지고 가서 아내 한 사람과 소 한 마리씩 장만해 오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자자자, 일단 지우고 읽을게요. 자, 하자. 군도들이 모두 좋다고 승낙하며 흩어졌대요. 더럽게 기구만. 그동안 허생은 2,000명이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장만하여 그들을 기다렸다. 도적들이 기한한 날짜에 모두 도착해 뒤에 처진 사람 하나도 없었다. 드디어 모두 배에 싣고 빈섬으로 들어갔다. 그 와중에 허생이 도적을 모두 쓸어가자 나라 안에는 도적 걱정이 없어졌다. 나라에서 군인들 풀어가지고 도적 다 소탕하려 했는데 소탕했어? 하지도 못했죠. 뭐야 이건? 허생이 오히려 나라도 못하는 걸 개인이 혼자 했어요. 그만큼 당시 정부가 무능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씁시다. 나라의 근심을 없앤 허생.
나라의 근심을 허생. 뭐야? 허생의 영웅적 면모 부각. 그 다음에 뭐야? 사대부의 무능함. 당시 뭐 아무것도 못했죠? 오히려 얘가 혼자도 할 수 있는 거. 하겠습니다. 한편 섬으로 들어간 허생과 도적들은 나무를 찍어서 집을 짓고 대나무를 엮어서 울타리를 만들었다. 땅 기운이 온전하다 보니 온갖 곡식을 심는 대로 크고 무성하게 자라고 기름을 메고 쟁기질을 하지 않아도 한 줄기에 9이삭씩 달렸다. 그냥 오지게 농사가 잘 된다. 3년을 먹을 식량을 비축해 두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서 팔았다고 합니다. 자, 이거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의 거시기냐면요. 장기도는 이제 당시에 이제 뭐 매우 번성하던 국제 교역지 같은 곳이래요. 그러니까 뭐 국제 무역 허브 같은 곳이죠. 이게 뭐냐면요. 이제 장기도와 교역을 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오키나와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이제 해외 무역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장기도는 일본에 속한 고을로 31만 호가 되는 큰 지방인데 바야흐로 큰 기근이 들어있었대요. 그래서 굶주린 사람들을 진율하고 구해냈다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들을 구하고 오히려 100만 양을 또 얻게 되었대요. 허생이 탄식하면서 이제야 나의 자그마한 시험을 마치게 되었구나 하고는 남녀 2,000명을 모두 모아놓고 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거의 왕이었네 여기서. 내가 처음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 계획은 먼저 너희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제도를 새로 제정하라고 하였으니라. 괄호 치세요 이거. 여기 써있죠? 여기 이렇게 괄호 치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려고 했다? 백성들의 생활을 먼저 윤택하게 해야 이제 나중에 뭘로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백성들의 생활 이런 생활을 백성들의 생활 2라고 하는 게 낫겠네. 윤택하게 한 뒤 이렇게 하죠 그냥. 윤택하게 한 뒤 그들을 바른 대로 읽을 수 있다는. 그수로 길어 씨. 실, 학, 사, 산을 반영합니다. 손모가지야. 자, 계속 읽겠습니다.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땅이 좁고 내 덕이 얇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른다. 아이들이 태어나 숟가락을 잡게 되면 오른손으로 잡도록 가르치고 하루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하게 하라. 그러고는 다른 모든 배를 불태워버렸어요. 스케일 화끈하네. 그러면서 뭐야?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없을 테지. 자, 이게 뭐냐면요. 나가는 사람도 없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없을 테지. 그러니까 그 조선사회 지금 빈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하고 떨어져 있죠. 근데 만약에 이제 배가 있으면 조선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들어올까봐 조선의 그런 나쁜 것들, 그런 사회 부조리들이 들어올까봐 얘기를 한 겁니다. 하고 은자 50만 양을 바닷속에 던지며 바다가 마르면 누군가 가져가겠지. 100만 양이나 되는 돈은 나라 안에서도 놓아둘 곳이 없거늘 하물며 이 작은 섬에서야. 자, 이거 괄호치고 쓰세요. 그럼 변씨한테 갚지 미친놈아. 자, 경제 규모가 작은 곳이라서 많은 돈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이고. 경제 규모가 쇽쇽 작은 곳이므로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
오케이. 쓰고, 그 다음에 했다. 그 다음에 또 뭐야? 야, 배 다 불태워. 그 다음에 돈도 버려. 이제는 또 뭐를 없앨라나? 타노스야? 다 없애네. 그 다음에는 그를 아는 사람들이네요. 똑똑한 사람도 태워가네요.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배에 실어서 함께 섬을 빠져나오며 이 섬에 화근을 없애려 함이네 라고 하였다. 즉 그를 아는 사람들 당시 양반들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양반 사대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를 아는 사대부가 당시에는 백성들을 착취했다라는 인식 때문이죠. 그를 아는 사대부가 백성들을 착취하는 더럽게 길어. 부정적 현실 인식. 요거 쓰시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잠깐 쓰세요. 그 다음에 무트로 나온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구제했답니다. 돈을 그렇게 써도 아직 은자 10만 냥이 남았대요. 이 돈이면 변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겠군. 허생이 변씨를 찾아가서 보고는 나를 기억하시겠소이까? 하고 묻자 변씨는 깜짝 놀라면서 말했다. 오, 그대의 얼굴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은 걸 보니 혹 만금을 다 털어먹은 건 아니오? 자, 그러니까 뭐야?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죠. 허생의 태도가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벌고도 아직도 그 거렁뱅이 꼴을 하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허생의 그래도 지는 이제 사대부라고 이제 또 색다른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허생이 웃으면서 말했다. 야, 재물 가지고 얼굴 번드러지는 일이야. 너희들 같은 장사치들이지. 만금이 어찌 사람의 돌을 살찌우게 하겠소. 자, 칩시다. 어쨌든 지는 뭐다? 나 그래도 사대부야. 이 소리예요. 지도 장사 존나 했으면서. 씁시다. 자신이 장사치들과 다름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즉 이건 뭐다? 허생의 사대부에 대해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허생의 대한 정체성 강조 이거 이렇게 쓰시고 너무 길어요. 이에 은 10만 냥을 변씨에게 주며 내가 순간의 검소리를 참지 못하여 책 읽기를 마저 끝내지 못하고 그대에게 만금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이다 하니 변씨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 절을 하고 10만 냥을 다 받을 수 없다고 사양하며 10분의 1만 이자로 쳐서 받겠다고 했대요. 그때 허생이 버럭 화를 내며 당신 어째서 나를 장사꾼 취급하려는 게요? 하고는 옷자락을 뿌리치고는 휙 가버렸다. 돈을 얼마나 벌었으면 돈에 욕심이 없어요 허생이. 자, 변씨가 몰래 그의 뒤를 밟아서 쫓아가니 허생이 남산 아래로 향하더니 작은 오두막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멀리 보였다. 그랬더니 한 늙은 할미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기에 변씨가 물어봤대요. 자, 여기서 이 늙은 할미의 역할이 뭐냐? 사건을 요약 제시해 줍니다. 사건을 요약 제시해 줌. 이게 중요해요. 이 할머니 요 역할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씨가 물어봤다. 저기 보이는 오두막이 누구의 집이요? 허생은 댁이랍니다. 가난한 형편에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아침 훌쩍 집을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은 지 벌써 5년이나 됩니다.
부인이 혼자 집에 있으면서 허생원이 집 나간 날짜에 제사를 지낸답니다. 변 씨는 그제야 그의 성씨가 허 씨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이튿날 변 씨는 허생에게 받은 은자를 모두 가지고 가서 그에게 돌려주었다. 허생은 근데 사양했대요. 아유, 내가 부자가 되려고 했다면 100만금을 버리고 이까지 10만금 취하려고 하겠소? 하긴 얘 아까 다 버리고 왔잖아요. 내가 지금부터는 그대의 도움을 바라가며 살 터이니 그대가 나를 자주 들여다보고는 먹는 입을 따줘서 양식을 보내주고 몸을 헤아려 옷감이나 보내주고요. 한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충분할 것이니 어찌 제물로 정신을 괴롭히고 싶겠소이까? 그럴 거면 7년 동안 혼자 있던 아내한테 좀 더 주지. 어휴. 네, 어쨌든 간에 선비죠. 씹선비입니다, 그냥. 아이고. 그래서 한평생 살아간다면 땡땡땡 쉽겠소이까. 그래서 선비로서의 청빈한 삶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랬더니 변씨가 백방으로 허생을 달래보았지만 끝내 어찌할 수가 없었다. 변씨는 그때부터 허생의 양식과 옷가지가 떨어질 만한 때를 헤아렸다가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가져다 주었대요. 그러면 허생도 흔연히 받아들였고 만약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오면 언짢아 하면서 그대는 어찌 내게서 재앙을 안겨주려는 것이오? 라고 하면서 뭐라 했대요. 자, 재물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아이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써야 됩니다. 자, 재물에 대해서요, 허생은 이중적 태도를 보이거든요. 지금 존내 싫어하죠. 근데 누구보다 더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쓸 거예요, 이거. 으차, 재물에 대한 허생의 슉 어디까지 쓰지나? 이중적 태도 요거까지 한번 써볼까? 쓸게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과 부정적으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긍정적. 두 번째,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공적, 개인적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긍정적은 뭐냐면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사회적 측면에서는 물론은 여기까지 나오나? 백성들의까지 나오네요. 백성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현실의 문제도 해결해 주죠. 현실의 문제도 해결. 하지만 부정적은 살짝만 내려서 쓸게요. 자, 부정적 측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뭐냐면은 정신을 괴롭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돌을 살찌울 수 없고 정신을 괴롭히는 것으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필기를 해주세요.
멈춰서 잠깐 쓰세요. 나 바로 지울 거야. 그 다음에 술을 가지고 가면 더욱 기뻐하며 서로 취하도록 실컷 마셨다. 이렇게 몇 년을 지내자 두 사람의 정분이 날로 두터워졌다. 졸라 친해졌나봐요. 어느 날 변씨가 조용한 틈을 타서 5년 만에 어떻게 100만 금을 벌어들였는지 물어보았다. 와, 더럽게 많이 벌었네. 허생이 대답하였다. 그거야? 엄청 쉽죠?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못하고 수레가 나라 안을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물품이 이 안에서 생산되고 이 안에서 소비됩니다. 즉 유통구조가 취약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유통구조가 취약한 조선의 경제. 배터리가 없다. 큰일 났다. 일단은 해보는 데까지 해볼게요. 조선이란 나라는 했다. 대저 천금이란 돈은 작은 돈이므로 물건을 모두 사들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를 열로 쪼개면 100금이 10개가 되어서 10가지 물건이야 충분히 살 수가 있겠지요. 자, 물건의 단위가 가벼우면 굴리기 쉽기 때문에 설령 한 가지 물건이 미친다 하더라도 나머지 9개의 물건으로 재미를 볼 수가 있답니다. 이런 장사 방법은 정상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고 이 작은 장사꾼이나 하는 수단이죠. 그러나 만금이란 돈은 물건을 모두 사재기 할 수 있으니 술에 있는 술의 전부를, 배에 있는 것은 배의 전부를, 한 고울에 있는 것은 고울 전부를 마치 촘촘한 그물로 모두 훑어내는 것처럼 싹쓸이 할 수 있지요. 물에서 생산되는 10,000가지 물건 중에서 한 가지를 몰래 사재기하고 바다의 10,000가지 어족 중에서 한 가지를 슬며시 사재기하고 약재 10,000가지 중에서 하나를 몰래 독점하면 그 한 가지 물건이 남몰래 잠겨있는 동안 모든 장사치의 물건이 말라버리게 되지요. 즉 하나만 사서 독점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에는 지금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뭐 몰랐을 거고 경제학이 그렇게 상업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때 여기서 뭐래요? 이런 사재기 방법은 인민을 해치는 길이 될 것이니 후세의 당국자들이 만약 내가 써먹었던 이런 사재기를 한다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요 랍니다. 즉 허생은 이거를 뭐라는 거야? 시험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뭐다?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한 것이다?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경제 형편을 시험해 보려고 한 것이다. 아이고. 어우, 잠깐만요. 나 이거 아이패드 배터리가 없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배터리만 연결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허생의 사재기 방법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다 버린 이유가 뭐야? 이득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뭐다? 경제 형편을 한번 시험해 본 것이다. 그래서 해봤더니 어떻다? 개판이더라. 이거 누가 악용하면은 나라 말아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 쓰셨죠? 그 다음에 꼭 그대는 처음에 내가 돈을 구워줄 것을 어떻게 알고서 나를 찾아와서 돈을 빌리려고 했던 겁니까? 꼭 그대만 내게 돈을 빌려줄 뿐 아니라 만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모두 빌려줄 것이오. 나 스스로 요량해 보아도 내 재주가 100만 금이란 거금을 벌어들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되고 안 되고는 하늘에 달린 것이니 난들 어찌 미리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능히 활용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일 것이고 그 부자를 더 큰 부자로 만드는 것은 하늘이 명시하는 것이지요. 결국 뭐야? 어디 갔어 이거? 허생은요
운명론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건 뭐다? 다 하늘의 뜻이다. 운명론적 사고. 다 운명이 정해줬다. 허생은 운명론적 사고, 운명론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가지야, 씨. 예. 그러나, 되고 안 되고는, 어머나 했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 만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금을 얻고 나서는 그 사람의 복에 의지해 장사를 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성공했던 겁니다. 만약 내가 돈을 가지고 사사로이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그 성패 역시 알 수 없었겠지요. 시방 사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을 씻어내려고 하니 지금이야말로 뜻있는 선비들이 발을 걷어붙이고 지혜를 떨쳐볼 때입니다. 당신은 그런 재주를 가지고 어찌 괴롭게 어둠에 파묻혀서 일생을 마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야, 남한산성에 이거 병자호란, 실제 배경이죠. 우리 병자호란. 자고로 어둠에 파묻혔던 분들이 어디 한 분이었어? 졸수제 조성기. 내모치시고, 같은 분은 적국의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지만 평생 벼슬 없이 배잔방이를 걸친 채 늙어 죽었고, 반계유형원 같은 분은, 반계유형원 내모치시고, 같은 분은 군량 및 조달할 능력은 있었지만 바다 한 귀퉁이에서 일생을 배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야, 다 능력은 있었지만 등용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등용이 안 된 행위,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모순된 행위를 비판한 겁니다. 야, 아니 능력 있으면 뭐하냐? 니들이 안 써주는데. 그러니까 인재 등용의 불합리함을 비판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적극적 인재 등용을 하지 않는 집권층의 모순된 행위를 자, 계속 하겠습니다. 아이고. 와, 이거 미쳤다. 나 같은 사람이야 그저 장사나 잘하는 사람입니다. 장사를 해서 번 은자로는 구황에 모가지라도 사기에 충분한 돈이지만, 그러나 바다에 던져버리고 온 까닭은 이 나라 안에선 도대체 쓸 데가 없기 때문이었죠. 변씨는 하고 크게 탄식을 하고는 돌아갔다. 변씨는 본시 정승 이완과 각별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공은 당시 어영청 대장, 그러니까 좀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언제가 변씨와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여왕이나 일반 민가에 혹 쓸만한 재주가 있어 대사를 함께 도모할 인물이 있는가 하고 물었는데, 변씨가 허생의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야씨,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름은 뭡니까? 근데 소위도 3년이나 지냈지만 이름도 모르고 삽니다 지금. 그이는 필시 2인일 걸세. 자네와 같이 가보도록 하세. 밤중에 이 대장은 아랫사람을 물리치고 변씨와 둘이 걸어서 허생의 집에 당도하였다. 변씨는 이완을 문 밖에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만나보고 이곳에 찾아온 연유를 물었다. 허생은 짐짓 못 들은 척하며 그만 자네가 차고 온 술병이나 이리 풀어놓으시게 하고는 서로 즐겁게 마셨다. 변씨는 이궁을 밖에서 기다리게 해놓은 것이 민망하여 여러 차례 말을 꺼내보았으나 허생은 대꾸도 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허생이 말했다. 저 손님을 불러도 되겠소? 허생이 말했네요. 이제 손님을 불러도 되겠소?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왔으나 허생은 편안하게 앉아서 일어나지는 않았다. 손님이 왔는데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씁시다. 허생이 싸가지 없는 태도. 슉 해가지고 이거 뭐냐 하면 이완대장을 시험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일단 이 사람 허생은요 사대부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믿질 않는 겁니다. 시험해 보기 위한. 이 대장은 몸둘 바를 모르고 엉거주춤하다가 겨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려는 뜻을 설명하였습니다. 허생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아, 밤은 짧은데 말이 너무 길어서 듣기 아주 지루하구먼. 그래, 너는 지금 무슨 벼슬을 하느냐? 어영청 대장입니다. 아, 그렇다면 너는 바로 신임받는 신하가 아니더냐? 내가 응당 제하에 숨어있는 와령 선생을 청구할 터이니 네가 임금께 하려 그에게 삼고초려할 수 있게 하겠느냐? 이 뭐냐면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허생의 시사삼책이라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 둘, 셋 있죠. 자, 이 부분이 허생의 시사삼책 시작합니다. 이거 필기 잘하세요. 허생의 세 가지 계책 중에 하나입니다. 뭐야? 적극적인 인재 등용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해라! 라고 해요. 그랬더니 뭐랍니까? 이 대장은 머리를 숙여 골똘히 생각하더니 한참 만에 대답했다. 아,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 것을 듣고자 합니다. 왜 못하겠어요? 야, 삼고초려가 뭐냐면 3번이나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신하를 위해서? 아휴, 퍽이나겠다. 아, 나는 넥스트란 말은 아직 배우지 못했도다. 이 대장이 그래도 굳이 묻자 허생은 말했다. 자, 이게 조금은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일단은 읽을게요. 명나라 장군과 병사들은 조선이 예전에 입은 은혜가 있다고 여겨서 그 자손이 되놈의 나라에서 되놈 오랑캐의 나라에서 몸을 빼어 우리나라로 많이 건너왔으나 이리저리 떠들며 홀몸으로 외롭고 지내는 의미가 너무 많다. 자, 그러니까 네가 임금께 아래여 종실의 여자들을 뽑아서 두루 시집을 보내고 훈척과 권기들의 집을 몰수하여 그들의 살림집으로 내어줄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명나라 정부가 병사들이 이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한테 20만 명 정도 파병을 보냈거든요. 엄청 많은 숫자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막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청나라가 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털렸잖아요. 병자호란 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까 파가 2개로 갈렸다고 했죠.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켜야 된다 쪽과 아니다. 일단은 청나라한테 대가리 굽힌 다음에 그때 뒤통수 치자. 이 2파가 있었어요.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면서 지금 허생절을 쓴 박지원은 그 뒤통수 치자 파였는데, 그러니까 명나라한테 무조건 의리를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을 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야, 니들 그 명나라 애들 의리 지켜야 되니까 지금 봐라. 명나라 애들 우리 구하러 왔는데 걔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거지같이 살고 있잖아. 집도 잃고 지금 못 가고 있고. 그러니까 뭐해? 야, 니들 양반들 니들이 얘기하듯이 걔네 대우 좀 하고 니들 딸 걔네한테 시집 좀 보내고 니들 땅, 집 많은 거 있잖아. 그거 좀 걔네 좀 줘. 그래야 명나라한테 은혜 갚는 거 아니냐? 라고 일침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허생의 시사삼책 2번째예요. 뭐냐면 명나라 후손들을 후하게 대하는 것. 명나라 후손들을 후대하는 것. 그래서 뭐냐면은 북벌룬의 허구성 지적, 이거는 좀 쓰세요. 이거는 좀 추가로도 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벌룬, 그러니까 이제 그 명나라 사람들이 무조건 저 새끼들 쳐 잡아야 된다고, 북벌하자, 북쪽에 있는 오랑캐를 죽여버리자 이 소리인데 말만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실상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북벌룬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거예요. 훈척과 권기. 훈척이 뭐냐면은 임금 친척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기는 권위 있는 귀족이고요. 훈척, 권귀들의
기득권 비판. 여기까지는 보이죠? 다행이네요. 어쨌든 요거 필기 좀 하시고요. 요거 난 계속 읽을게요. 근데 들어보니까 어때요?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 대장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 있다가 대답하였다. 아, 그것도 어렵겠습니다. 아니 씨, 그럼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대관좀 뭐가 가능하겠느냐? 야, 졸라 쉬운 거 있으니까 네가 한번 해볼래? 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조,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어 결탁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법이고, 남의 나라를 정벌하려면 먼저 첩자를 쓰지 않으면 성공을 거둘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족 거시기 청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만주족이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었으나 아직 중국을 완전히 소나기에 넣어 신하게 지나지 못하는 형편이니, 그러니까 청나라 초기 때는 완전히 다 먹은 게 아니라 명나라가 조금 남아있어요. 이때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솔선해서 복종한다면 저들에게 신뢰를 받을 것이다. 만약 당나라 원나라 때 예전 일처럼 우리 자제들을 청나라에 파견하여 학교에 입학시키고 유학 보내라고 하는 거죠. 벼슬도 할 수 있게 하고 장사치들의 출입도 금하지 말도록 저들에게 간청한다면 지들도 자기네한테 친근해하고자 하는 우리를 보고 반드시 기뻐하여 이를 허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친구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친해지자라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유학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옷, 그들의 머리 스타일을 따라해야 돼요. 황비용 머리 아시죠? 여기는 밀고 뒤에만 남겨놓는. 자, 이렇게 되면 나라의 자제들을 엄선하여 머리를 깎고 변발이 그거 황비용 머리 변발을 하게 하고 오랑캐 복장을 입히고 선비들은 빈곤과는 이제 과거시험, 중국 과거시험 빈곤과에 응시하고 일반 사람들은 멀리 강남까지, 현재 강남이 아니라 중국의 양쯔강 밑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남까지 장사를 하게 하여 그들의 허실을 엿보고 한족의 호걸두가 결탁한다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나라의 치욕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요게 허생이 개치한 계책 3입니다. 쓰세요. 자, 이것이 뭡니까? 유학 보내라는 소리죠. 청나라와의 교류를 촉구. 근데 과연 할까요? 야, 머리를 깎고, 그러니까 지들이 오랑캐라고 여기던 사람들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절대 안 하죠. 왜냐면은 양반들 프라이드,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어디 감히 오랑캐 우스르르자 이러면서 이제 또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지원은 그게 답답한 거예요. 이 새끼들은 뭘 맨날 허례허식, 그러니까 허세, 가오만 할지 직접 뭘 손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답답한 거죠, 이제 박지원은. 그래서 이 대장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 있다가 대답하였다. 아, 그것도 어렵겠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계속 읽을게요. 만약 명나라 황족의 후손을 찾지 못하면 천하의 제후들을 인솔하여 하늘이 임금이 될 만한 사람을 천거하여 잘만 하면 대국의 스승이 될 것이고, 못 되어도 성씨가 다른 제후 국가 중에서 제일 큰 나라로서의 지위는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대장이 낙심하고 허탈해서 말했다. 사대부리 모두 예법을 삼가 지키고 있거늘 누가 기꺼이 머리를 깎고 오랑캐 옷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허례허식. 허생이 대가리 있어. 졸라 빡쳐. 개빡쳐 하며, 도대체 사대부라는 게 뭐하는 것들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난 주제에 자칭 사대부라고 뽐내고 앉아있으니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있느냐?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땐 우리도 오랑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오랑캐라고 하듯이 쟤네도 우리를 오랑캐라고 하고 있다. 이 소리를 하는 거겠죠. 입는 옷이란 모두 흰 옷이니 이는 상복이고, 머리는 송곳처럼 뾰족하게 묶었으니 이는 남쪽 오랑캐 방망이 상투거늘 이게 무슨 놈의 예법이란 말이야? 하면서 갑자기 팩트를 후드려 패죠? 어머나, 잠깐만 이거 갈고 하자. 너무 더럽다. 갑자기 졸라 패요? 졸라 아프게. 자,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그냥. 허생이 씁시다. 그래서 조선 사대부들의
복장과 예법이 다 명분 없는 허위 의식이라는 거예요. 허식. 허식일 뿐임을 지죠. 계속하겠습니다. 자, 번호기는 원한을 갖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아 내주었고, 무령왕은 자기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오랑캐 복장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야? 여기 번호기, 번호기라고 되어 있나? 번오입니다. 오. 번호기하고 무령왕은요. 번호기가 어떤 사람이면 이제 복수를 하려고요. 목숨을 버려서 자기 머리를 갖다 바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리 가지고 항복해. 그 다음에 그 새끼 죽여. 그래서 자기를 희생한 거고요. 무령왕, 적과 싸우려고요. 이제 자기가 편한 옷, 그러니까 이제 막 불편한 옷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옷을 입었어요. 오랑캐 옷을 입고 싸웠습니다. 무령왕. 백제인가? 백제 무령왕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야? 기존의 예법, 명분 그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실리를 추구한 인물들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밑줄 치세요. 이 부분이 뭐냐면 아이고, 억자 잘못 썼다. 왜 얽매이지 않고 얽매인 사대부들의 무능함. 그리고 이거 지울게요. 계속 써야 돼서. 무능함, 그 다음에 허례허식, 관념성 비판. 자, 허례허식까지만 쓰자. 그러니까 단장 전쟁이 나면은 칼 들고 싸워야 되는데 이건 옷 막 팔락팔락거리는 그 도포자락 입을 거냐 이 소리예요. 계속 읽을게요. 지금 명나라를 위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면서도 그까지 상투 하나 아까워한단 말이냐? 장차 말을 달려 칼로 치고 창으로 찌르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하는 판에 그따위 덮어버리는 소매를 바꾸지 않고서 그걸 자기 딴에는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내가 처음에 너에게 3가지 계책을 일러주었거늘 도대체 너는 한 가지도 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니 그러면서도 신임받는 신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고작 이런 것이냐? 이런 자는 목을 잘라야 옳을 것이니라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좌우를 둘러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고 하였다. 이 대장은 시겁 놀래가지고 일어나 뒷문으로 빠르게 호락 딱딱딱 달아났다. 어때요? 근데 이튿날 찾아가니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 이튿날 다시 찾아갔더니 집은 이미 텅 비어있고 허생한 간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말이 왜 있다고 끝납니까? 찝찝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씁시다. 미완의 결말 구조. 3가지가 있어요. 칸 확보하세요. 미완의 결말 구조 1, 2, 3가 있습니다. 쇽 해가지고 1. 맨 처음에는요 이제 뭐겠습니까? 그 당시 이제 허생이 얘기한 게 근데 그 당시 현실에 실제로 됐을까요? 실행 가능성이 너무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당시 허생의 계책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현실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급진적인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무래도 허생의 이인다우면 뭐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끝내면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그래서 여운을 남기고 독자들의 흥미 유발. 흥미 유발입니다. 자, 이렇게 기나긴 허생전이 끝이 났습니다. 한번 소설은요, 일단은 내신이니까 내용을 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2번, 3번씩 읽고요. 필기한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 내가 시사삼책은 꼭 외우라고 했습니다. 시사삼책 꼭 외우시고, 그 다음에 그 허생이 비판한 거, 경제구조랑 불합리한 인재 등용, 그런 것들도 다 한 번씩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허생의 뭐 이중적 재물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다 뭐겠어요? 자주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아마 이번에도 문제 푸시면서 많이 보실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평가 문제집 문제도 다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